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둡고 조용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 압력이 강철을 부수는 곳,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곳입니다. 심해는 우주보다 덜 탐험된 영역이며 지구 해양의 95%가 여전히 미지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표면 아래 수천 미터 깊이에서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생명은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이곳은 지구가 자신의 역사를 조용히 기록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기록을 따라갑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9년 9월 중앙태평양의 한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선으로부터 약 800km 떨어진 곳에 연구선 한 척이 평평하고 대부분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심해 평원 위에 위치를 고정했습니다. 갑판 위에서 기술자들은 전 해양 기피용 카메라, 센서, 그리고 샘플링병 패키지를 준비했으며 윈치 라인이 어둡고 달이 없는 바닷속으로 풀려나가는 동안 각 단계를 조용하고 체계적인 순서로 기록했습니다. 차량이 제어된 하강을 시작하면서 계기들은 온도, 염도, 그리고 빛의 첫 번째 변화를 기록했으며 표면에서 해적까지 수주의 연속적인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선 작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거친 수심 측량 윤곽과 드문 역사적 측정으로만 대표되던 지역의 조건을 문서화하려는 신중한 시도였습니다. 하강이 시작되었을 때 바다 표면은 고요했습니다. 작은 파도가 선체를 부드럽게 밀어 올렸고 수평선은 연속적이고 끊어지지 않은 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박의 엔진은 낮게 웅궁 걸렸고 윈치는 일정한 리듬으로 회전했으며 케이블은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갑판에서는 모니터가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했습니다. 깊이, 압력, 온도, 그리고 용존 산소가 모두 측정되고 기록되었습니다. 각 숫자는 타임스탬프와 함께 저장되었으며 나중에 분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서버에 백업되었습니다. 케이블이 바다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물은 맑고 푸른색이었습니다. 햇빛이 표면을 통해 침투하여 파동하는 패턴을 만들었으며 수주의 첫 몇 미터를 밝혔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움직임과 빛이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 차량은 표면 혼합층을 통과했습니다. 이 층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물을 따뜻하게 하고 파도가 산소를 섞어 넣으며 플랑크톤이 떠다니는 조밀한 구름을 형성했습니다. 카메라는 빛 속에서 춤추는 작은 생물들을 포착했으며 센서는 비교적 높은 온도와 활발한 생물학적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친숙한 영역이었습니다. 수면 가까이에서 바다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고기 떼가 차량 주변을 헤엄쳤으며 그들의 비늘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젤리피쉬가 느리게 펄스했으며 그들의 투명한 몸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갑각류가 물을 통해 경련했으며 먹이를 찾거나 포식자를 피했습니다. 0m에서 200m 사이에서 시스템은 친숙한 표면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혼합층 온도, 적당한 파도 유발 움직임, 그리고 이전 지역 조사에서 언급된 조밀한 플랑크톤층이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밝았고 햇빛이 파동하는 패턴으로 아래로 침투했습니다. 카메라는 작은 물고기 무리, 젤리 같은 생물체, 그리고 천천히 가라앉는 유기물 입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역에서
생명은 풍부했고 다양했습니다. 연구자들은 2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해양 생산성이 일어나는 곳이었으며 대부분의 해양 생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가장 변하기 쉬운 층이었습니다. 온도는 계절에 따라 변했고 염도는 강수량과 증발에 따라 변했으며 생물학적 활동은 영양소 가용성에 따라 변했습니다. 온도 센서는 표면에서 섭씨 약 2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9월 중앙 태평양에 대한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염도는 킬로그램당 약 35g이었으며 이것도 예상된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용존산소는 풍부했으며 리터당 약 6ml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다양한 해양 생명체를 지원했습니다. 플랑크톤 밀도는 높았으며 입방미터당 수백만 개의 유기체였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생물은 해양 먹이 사슬의 기초였습니다. 그들은 햇빛과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했으며 더 큰 동물이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전체 해양 생태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차량이 깊이 내려가면서 빛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50m에서 햇빛은 여전히 강했지만 표면만큼은 아니었습니다. 100m에서 빛은 눈에 띄게 희미해졌습니다. 150m에서 그것은 희미한 푸른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200m에서 황혼지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환의 영역이었습니다. 위의 밝은 표면층과 아래의 어두운 깊은 물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적응해야 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있었고 온도가 떨어지고 있었으며 압력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유기체는 이러한 변화하는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200m를 지나면서 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백색 광을 희미하고 푸른 황혼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메라는 어둡고 푸른 안개로 전환을 기록했으며 온도 센서는 서서히 냉각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황혼지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햇빛이 여전히 침투하지만 광합성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이 깊이에서 생명은 다른 전략에 의존합니다. 일부 생물은 생물 발광을 사용하여 통신하고 일부는 위에서 떨어지는 유기물을 먹으며 다른 것들은 위아래로 이동하여 먹이를 찾습니다. 황혼지대는 수직 이동의 장소였습니다. 매일 수십억의 유기체가 이 수직 여행을 했습니다. 밤에는 표면으로 올라가서 먹이를 먹고 낮에는 깊이로 내려가서 포식자를 피했습니다. 200m에서 1000m 사이에서 카메라는 어둡고 푸른 황혼으로의 전환을 기록했으며 이전의 지역 조사에서의 황혼지대에 대한 오랜 설명을 확인하면서 해양눈과 흩어진 물고기, 집합의 고해상도 영상을 추가했습니다. 이 깊이에서 수준은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층은 자체 온도, 염도 및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하강하면서 센서는 이러한 층을 통과하는 것을 기록했으며 수직 구조의 상세한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온도 약층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온도가 깊이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는 층이었습니다. 그것은 약 100m에서 시작하여 약 1000m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층 내에서 온도는 섭씨 약 24도에서 약 5도로 떨어졌습니다. 황혼지대에서 물고기는 더 크고 눈이 더 컸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기 위해 적응된 것입니다. 일부는 생물 발광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빛의 깜박임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이러한 빛을 포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짧고 밝은 플래시였습니다. 각 플래시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신호, 경고 또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깊이에서 빛은 귀중했고 신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물고기는 배 아래에 생물 발광 기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역조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위에서 볼 때 위에 희미한 빛과 섞이도록 허용했으며 포식자로부터 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머리에 생물 발광 루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을 사용하여 먹이를 유인했습니다. 해양눈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표면에서 떨어지는 유기 입자의 지속적인 비였습니다. 죽은 플랑크톤, 배설물 펠릿, 그리고 더 큰 유기체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작았지만 일부는 상당히 컸습니다. 차량의 카메라는 물을 통해 천천히 떨어지는 이러한 입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밝았고 생물 발광 유기체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두웠고 그들의 구조만 빛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해양눈은 표면과 깊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생산된 에너지와 물질을 아래로 전달했으며 깊은 바다 생태계를 지원했습니다. 400m에서 온도는 섭씨 약 12도였습니다. 600m에서 그것은 약 8도였습니다. 800m에서 그것은 약 6도였습니다. 온도는 깊이와 함께 계속 떨어졌습니다. 염도는 더 안정적이었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존 산소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상되었습니다. 황혼지대에서 많은 유기체가 산소를 소비했으며 신선한 산소의 공급은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소 최소 영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역은 약 200m에서 약 1000m까지 확장되었으며 용존 산소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들은 생명을 지원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기체는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낮은 산소 수준을 견딜 수 있었으며 심지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1000m를 통과하면서 자연광은 카메라 감지 임계값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강은 이제 전적으로 온보드 램프와 음향 위치 지정에 의존했습니다. 카메라에 의해 조명된 물은 어둡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센서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온도, 압력, 용존 산소 및 염도가 모두 측정되었습니다. 각 깊이 증가분에서 압력 센서는 예상값을 확인했으며 이 분지 부분에 대한 기존 수문학적 모델을 지원했습니다. 압력은 엄청났습니다. 1000m에서 그것은 표면 압력의 약 100배였습니다. 2000m에서 그것은 약 200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했습니다. 1000m 아래에서 바다는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햇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온도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압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드물었지만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차량의 빛이 어둠을 가로질러 수입하면서 가끔 생물을 포착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젤리, 길고 가느다란 물고기, 그리고 떠다니는 갑각류였습니다. 각각은 압력을 견디고 음식 없이 오래 가며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아남도록 적응했습니다. 이 깊이에서 유기체는 특수했습니다. 그들은 극한 환경에서 살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높은 압력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들의 대사는 느렸고 그들의 감각은 날카로웠습니다. 일부 물고기는 거대했습니다. 그들은 길이가 몇 미터에 달했으며 무게는 수백 킬로그램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작았으며 몇 센티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적응되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먹이 가용성, 극한 압력 및 완전한 어둠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생물 발광을 사용하여 통신하고 먹이를 찾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향상된 후각이나 측선 시스템과 같은 다른 감각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다양했지만 그들의 목표는 동일했습니다.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차량이 계속 하강하면서 온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1500m에서 그것은 섭씨 약 4도였습니다. 2000m에서 그것은 약 3도였습니다. 2500m에서 그것은 약 2도였습니다. 3000m에서 그것은 약 1.5도였습니다. 물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얼지 않았습니다. 압력은 어느 점을 낮췄으며 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섭씨 영하 2도의 온도에서도 바닷물은 액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했습니다. 물이 얼면 그것은 생명을 지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것은 극한 환경에서도 유기체에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용존산소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산소 최소 영역 아래에서 물은 극지방에서 왔으며 차갑고 산소가 풍부했습니다. 이 물은 천천히 움직였으며 분지를 가로질러 적도로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흘렀습니다. 그것은 전 지구 순환의 일부였습니다. 표면에서 따뜻해지고 증발하고 극지방에서 식고 가라앉으며 깊이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물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약 4,100m에서 소나 고도개가 접근하는 해저를 감지했습니다. 윈치가 느려져서 제어된 착륙을 허용했습니다. 차량이 평원에 가까워지면서 카메라는 표면의 첫 번째 명확한 이미지를 기록했습니다. 미세한 입자 퇴적물, 흩어진 결절, 그리고 무척 추동물이 넓고 루프 모양의 패턴으로 만든 흔적이었습니다. 심연병원은 평평하고 균일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활동의 징후를 드러났습니다. 작은 생물들이 퇴적물을 통해 이동하여 흔적을 남기고 먹이를 찾고 조용하고 느린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해저는 예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퇴적물은 미세했으며 거의 가루 같았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축적되었으며 위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입자였습니다. 차량이 착륙했을 때 그것은 부드럽게 정착했습니다. 퇴적물은 미세하고 진흙 같았으며 접촉 시 약간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가라앉으면서 카메라는 주변 경관의 명확한 전망을 기록했습니다. 평원은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었으며 평평하고 특징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결절, 작은 언덕 및 무척추동물의 흔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요한 환경 중 하나였습니다. 파도도 조류도 햇빛도 없었습니다. 단지 압력, 어둠, 그리고 차가운 물만 있었습니다. 온도는 섭씨 약 1.2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압력은 표면 압력의 약 490배였습니다. 용존 산소는 리터당 약 4ml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극한이었지만 생명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다음 3시간 동안 차량은 짧은 사전 계획된 경로를 횡단했습니다. 퇴적물 질감의
미묘한 변화를 기록하고 측정된 간격으로 고립된 유기체를 기록했습니다. 샘플링 팔은 작은 코어와 물 샘플을 바닥 경계층 바로 위에서 수집했으며 나중에 화학 조성과 생물학적 내용에 대해 분석될 재료를 포착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매 순간, 매 움직임, 매 세부 사항이 캡처되었습니다. 퇴적물의 질감, 결절의 크기와 형태, 무척 추동물의 움직임, 그리고 물의 투명도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데이터는 방대했습니다. 각 센서는 초당 여러 번 측정했으며 각 측정은 저장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차량은 수천 개의 온도 판독, 압력 판독, 산소 판독 및 염도 판독을 수집했습니다. 퇴적물 표면에서 흔적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는 직선이었고, 일부는 곡선이었으며, 일부는 크고, 일부는 작았습니다. 각 흔적은 통과한 생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생물은 퇴적물을 통해 구멍을 뚫고, 일부는 표면 위를 이어가며, 다른 것들은 재료를 파내고 남겼습니다. 흔적의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생물들은 음식을 찾고 있었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영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의도적이었습니다. 일부 흔적은 신선했으며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것들은 오래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새로운 퇴적물로 채워졌습니다. 흔적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생물 활동의 비율, 유기체의 크기와 유형,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행동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절은 또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어둡고 둥근 물체로 퇴적물 표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작았고 자갈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더 컸고 주먹만큼 컸습니다. 결절은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퇴적물에서 광물이 천천히 축적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심연 평원의 느린 시간 척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변화가 드렸고 과정이 점진적이었으며 시간이 다르게 흘렸습니다. 결절은 주로 망간과 철로 구성되었지만 다른 금속도 포함했습니다. 구리, 니켈, 코발트 및 히토류 원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속은 해수에서 천천히 침전되었으며 결절의 표면에 축적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느렸습니다. 결절은 100만 년당 몇 밀리미터씩 자랐습니다. 차량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안 표면의 연구선은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갑판에서 팀원들은 모니터를 지켜보고 데이터 스트림을 확인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들은 차량의 모든 움직임, 모든 샘플, 모든 이미지를 기록했습니다. 작업은 체계적이고 신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긴급 힘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이었습니다. 날씨는 협조적이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은 약했으며 하늘은 밝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했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선박은 표류할 수 있었고 케이블은 흔들릴 수 있었으며 데이터는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조건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해저에서 차량은 계속해서 작업했습니다. 그것은 측정했고 기록했으며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각 작업은 신중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고 모든 센서를 테스트했으며
모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심연 평원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선 기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측정과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데이터가 미래 연구의 기초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올바르게 하는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3시간 후 차량은 해저 횡단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약 500m를 이동했으며 수백 개의 이미지를 기록하고 수십 개의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이제 상승할 시간이었습니다. 샘플링 팔이 철회되었고 카메라가 끄어졌으며 센서가 대기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표면의 윈치가 다시 시작되었으며 이번에는 케이블을 안으로 감았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차량은 심연 평원에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이 시작되었을 때 데이터 스트림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으며 시스템이 표면으로 돌아오면서 수주의 거울 프로필을 생성했습니다. 차량이 상승하면서 센서는 같은 층을 역순으로 기록했습니다. 심연 평원의 차갑고 균일한 물, 황혼지대의 희미한 빛, 그리고 표면 혼합층의 따뜻하고 밝은 물이었습니다. 각 층은 상승 중에 하강 중과 동일했으며 물 기둥의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상승은 하강보다 빨랐지만 여전히 제어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차량이 너무 빨리 상승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압력의 급격한 변화는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꾸준한 속도를 유지했으며 시간당 약 60m였습니다. 4,000m 깊이에서 상승은 거의 70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올바르게 수집하기 위해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상승하면서 온도는 점차 증가했습니다. 3,000m에서 그것은 섭씨 약 1.8도였습니다. 2,000m에서 그것은 약 3도였습니다. 1,000m에서 그것은 약 5도였습니다. 500m에서 그것은 약 10도였습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그것은 약 24도로 돌아왔습니다. 빛도 돌아왔습니다. 1,000m에서 차량의 램프가 꺼졌고 카메라는 희미한 자연광에 의존했습니다. 500m에서 빛은 더 밝았으며 푸른 황혼이었습니다. 200m에서 그것은 훨씬 더 밝았으며 햇빛이 물을 통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그것은 완전히 밝았으며 하늘이 위에서 빛났습니다. 생명도 돌아왔습니다. 1,000m 아래에서 유기체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1,000m 위에서 그들은 더 흔했습니다. 카메라는 물고기, 젤리피쉬, 갑각류 및 다른 생물을 기록했습니다.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밀도는 증가했습니다. 100m에서 플랑크톤은 다시 풍부했습니다. 50m에서 물고기 떼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생명은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가판으로 돌아왔을 때 회수된 기기들은 헹구고 검사하고 기록되었습니다. 압력, 온도, 용존 산소 및 비디오 기록을 포함하는 하드 드라이브는 안전한 저장소로 전송되고 기관 서버에 백업되었습니다. 샘플 병은 라벨이 붙여지고 냉장 저장소에 배치되었습니다. 퇴적물 코어는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질 것이었습니다. 물 샘플은 화학 조성을 위해 테스트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영상은 생물학적 활동을 위해 검토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내에 예비 플롯은 일관된 수직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정적인 온도 약층, 산소 최소 영역 및 비교적 차갑고
균일한 깊은 층이었습니다. 기존의 관격 모델과 일치했지만 이러한 기록은 이 특정 좌표 세트에 대한 최초의 연속적인 전체 깊이 프로필을 제공했습니다. 조사자들에게 그것은 중앙태평양의 이 부분에서 추론된 조건에서 관찰된 기준선으로의 전환을 표시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표면에서 해저까지 직접적이고 연속적인 측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깊이에서 온도, 염도, 용존 산소 및 압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플랑크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물고기가 어디에 모이는지, 그리고 해양 눈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저가 어떻게 생겼는지, 퇴적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생물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미래 연구를 위한 기준선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돌아와서 다시 측정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변했는지, 무엇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볼 것이었습니다. 원정은 심해 작전의 오랜 기록을 가진 국가해양학연구소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순항 경로와 계기 페이로드의 전체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그것의 물리 해양학 부서는 깊이 강역, 센서 교정 및 샘플링 전략을 정의했으며 결과 프로필이 기존 지역 기록 보관소 및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와 호환되도록 보장했습니다. 파트너 대학 연구실은 심해 생태학을 전문으로 하며 카메라 시스템과 시간 동기와 조명을 제공했으며 넓은 경관 뷰와 무척 추동물 공동체의 근접 영상을 모두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자들은 실시간으로 비디오 피드 품질을 모니터링했으며 차량이 다른 수계를 통과할 때 가시성 변화를 기록하고 예상치 못한 생물학적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장기 환경 보관을 담당하는 국제 데이터 센터는 모든 기록된 정보가 제출되고 유지될 형식과 프로토콜을 수립했습니다. 그들의 직원은 나중에 메타데이터를 검토하고 위치 정확성을 확인하고 프로필을 수문학적 및 해저 관찰의 더 넓은 컬렉션에 통합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기관들은 단일 하강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깊은 태평양 분지에 일관되고 검증 가능한 기록의 일부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각 기관은 특정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양학연구소는 현장 작전을 조정했습니다. 대학연구실은 생물학적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장기 보존을 보장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포괄적이고 다학제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분석적으로 이 첫 번째 부분은 변화나 추세에 대한 논의 이전에 존재했던 것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강은 수주의 층 구조와 비교적 교란되지 않은 조건에서 심연 평원의 특성을 문서화했습니다. 그것은 연구자들에게 구체적인 참조 지점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온도 기울기, 산소 수준, 입자 밀도 및 해저 질감이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영상과 프로필은 겉보기에 균일한 열린 바다 패치가 뚜렷하고 측정 가능한 영역을 가진 수직 경관을 어떻게 숨겼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표면층, 황혼지대, 그리고 깊은 층이었습니다. 각각은 자체 특성, 자체 생명체 및 자체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이전에 일반화된 지도와 드문 역사적 측정으로만 대표되던 지역에서 직접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조사자들에게 모든 나중의 해석이 이러한 초기 기준선 기록의 조용한 정밀도에 의존할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 에피소드는 차트에서 가장 비어 보이는 좌표조차도 신중한 문서화를 기다리는 완전하고 층이 있는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양은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잡했고 층이 있었으며 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내심 있고 체계적인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세트가 처리되면서 분석가들은 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특정 깊이 범위와 특징을 식별했습니다. 단일 하강은 스냅샷을 제공했습니다. 한순간에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찰해야 했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고 해류가 변화하는 것을 보며 생명이 적응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2020년 3월, 잔잔한 조건과 낮은 흐린 하늘 아래 같은 선박이 6개월 전에 기준선 하강이 기록된 중앙 태평양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다는 표면에서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파도가 선체 아래를 지나갔고 수평선은 연속적이고 끊어지지 않은 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새로운 장비가 더 영구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목표는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제자리에 남아있을 계기를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며 깊은 바다를 관찰하는 계기들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수주와 해저를 따라 계류된 관측소의 배치를 문서화하며 단일 하강을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감시로 변환합니다. 그것은 시면에서 무인으로 남아있을 계기를 소개하며 조용하고 중단 없는 순서로 해류, 온도, 입자 플럭스 및 생물학적 신호를 기록합니다. 며칠 동안 승무원들은 표면과 시면 평원 사이의 특정 깊이에서 센서를 고정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계류 장치를 조립하고 테스트했습니다. 각 라인은 전류미터, 온도 기록기 및 입자 트랩을 운반했으며 모두 공유된 시간 참조로 교정되고 동기화되었습니다. 계기들은 내부 테스트를 순환하면서 부드럽게 클릭했으며 그들의 상태 표시 등은 갑판에 젖은 금속에 반사되었습니다. 계류 장치의 설계는 복잡했습니다. 각 라인은 여러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무거운 닉이 있었으며 해저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킬로그램의 무게가 나갔으면 계류 장치가 제자리에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닉 위에는 음향 릴리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수 시간이 되었을 때 표면에서 보내진 신호에 의해 트리거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릴리스가 활성화되었을 때 그것은 닉을 방출하고 계류 장치가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게 했습니다. 음향 릴리스 위에는 센서와 계기가 특정 깊이에 강역을 두고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부표가 있었으며 전체 시스템을 수직으로 유지했습니다. 배치되면 각 계류 장치는 제어된 순서로 측면 너머로 내려갔습니다. 음향 릴리스와 부표는 진입 전에 확인되었으며 시스템이 압력해서 직립 상태를 유지하고 나중에 회수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수중 마이크는 릴리스를 무장하고 테스트하는 데 사용된 짧은 버스트를 기록했으며 각 라인이 감시를 시작한 정확한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배치는 신중했습니다. 각 계류 장치는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했으며 정확한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했습니다. GPS 좌표는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음향 위치 지정은 배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몇 시간 내에 계류 장치는 표면 아래로 사라졌으면 선박의 로그에 항목과 디지털 차트에 일련의 좌표만 남겼습니다. 수직 배열 외에도 해저 착륙선이 시면 평원에 배치되어 타임랩스 카메라와 퇴적물 트랩을 호스팅했습니다. 그것의 프레임은 퇴적물 표면의 흔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아래를 향하는 카메라와 장기간에 걸쳐 떨어지는 입자를 기록하기 위한 위를 향하는 센서를 운반했습니다. 착륙선은 삼각대 구조였으며 세 개의 다리가 퇴적물 위에 프레임을 지지했습니다. 프레임 중앙에는 카메라와 조명이 장착되었습니다. 카메라는 고해상도였으며 작은 세부 사항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조명은 LED였으며 에너지 효율적이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카메라 위에는 입자 트랩이 있었으며 위에서 떨어지는 재료를 수집했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착륙선은 저전력 모드로 전환했으며 연속적이 아닌 사전 설정된 강역으로 이미지와 샘플을 캡처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카메라는 하루에 한 번 정확히 전고의 사진을 찍을 것이었습니다. 조명은 몇 초 동안 켜질 것이고 카메라는 이미지를 캡처할 것이며 그런 다음 모든 것이 다시 꺼질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력을 절약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것이었습니다. 입자 트랩은 수동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떨어지는 입자를 수집하기 위해 단순히 깔때기와 병을 사용했습니다. 매달 병이 가득 차면 그것은 자동으로 닫히고 새 병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착륙선이 매달 입자, 조성의 샘플을 수집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0년 3월과 2021년 3월 사이에 계류된 계기들은 직접적인 인간의 존재 없이 작동했습니다. 해류는 정기적인 버스트로 기록되었고 온도는 몇 분마다 기록되었으며 입자 수집기는 점차 채워졌습니다. 타임랩스 카메라는 퇴적물 패턴의 작은 변화, 무척추 동물 움직임 및 위에서 가끔 도착하는 더 큰 조각을 보여주는 이미지 시퀀스를 수집했습니다. 계기들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 앉아 있었으며 측정하고 기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 위로 수천 미터의 물이었습니다. 그들 주위로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들 아래로 차갑고 진흙 같은 퇴적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작동했습니다. 전류 미터는 물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바다가 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류가 있었으며 느리지만 존재했습니다. 일부는 조석 주기에 따라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 방향으로 꾸준히 흘렀으며 분지를 가로질러 물을 운반했습니다. 속도는 느렸으며 시간당 몇 센티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느린 해류는 막대한 양의 물과 열과 영양소를 운반했습니다. 온도 기록기는 물의 온난함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바다가 차갑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변동이 있었으며 10분의 1도 정도였습니다. 일부는 다른 특성을 가진 물덩어리의 통과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내부 파동 또는 혼합 과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입자 트랩은 위에서 떨어지는 재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바다가 표면에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료는 끊임없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양 눈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입자였으며 몇 밀리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더 컸으면 수 센티미터에 달했습니다. 구성은 다양했습니다. 일부 입자는 유기적이었으며 죽은 플랑크톤과 배설물 펠릿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무기적이었으며 광물 조각과 먼지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혼합되어 있었으며 유기 및 무기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입자 플럭스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절에 따라 변했으며 표면 생산성에 따라 변했습니다. 봄과 여름에 표면 플랑크톤이 번창할 때 입자 플럭스는 높았습니다. 가을과 겨울에 생산성이 감소할 때 플럭스는 낮았습니다. 이 패턴은 명확하고 일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표면과 깊이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래에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깊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표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타임랩스 카메라는 해저의 조용한 드라마를 기록했습니다. 매일 정고에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부분의 날에 장면은 동일해 보였습니다. 평평한 퇴적물, 흩어진 결절 및 가끔 무척 주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흔적이 나타나고 사라졌습니다. 결절이 약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새로운 유기체가 프레임에 들어왔습니다. 1년 후 선박이 음향 릴리스를 트리거하고 시스템을 회수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회수된 데이터는 거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지 않은 바다의 일부에서 완전한 계절 주기를 포함했습니다. 기록은 완전했습니다. 모든 센서는 계획대로 작동했으며 모든 샘플은 수집되었고 모든 이미지는 캡처되었습니다. 데이터는 방대했고 상세했으며 심연 평원에 대한 전례 없는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1년간의 연속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도, 해류, 입자 플럭스 및 생물학적 활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심해 연구의 보물이었습니다. 계류된 관측소 프로그램은 국가해양학연구소와 장기 해양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 국제 컨소시엄 간의 협력 프로젝트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컨소시엄은 계기 설계와 데이터 표준을 기여했으며 기록이 여러 분지에 걸친 다른 깊은 현장과 비교되고 결합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들은 심해 관측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각 현장은 지역 바다에 대한 데이터를 기여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현장들은 글로벌 해양의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기술대학의 해양공학그룹은 계류 장치의 건설, 테스트 및 배치를 감독했습니다.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모든 연결, 센서 마운트 및 릴리스 메커니즘을 문서화했으며 나중에 회수된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사용될 상세한 구성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기계적 고장의 위험을 줄였고 기록의 이상이 알려진 하드웨어 조건으로 추적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했습니다. 각 배치 후 그들은 무엇이 잘 작동했고 무엇이 개선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센서를 업그레이드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데이터 저장 용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각 새로운 배치는 마지막 것보다 나았습니다. 별도의 연구 조직과 제휴한 원격 감지 및 기후 분석 센터는 깊은 관찰을 해수면 높이, 온도 및 색상의
위성 기반 측정과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타임라인을 정렬함으로써 그들은 표면 지표를 수천 미터 아래에 기록된 신호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기존 기후 모델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기관은 공유된 관찰 프레임워크에 특정 전문 지식층을 기여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화적 탐사에서 연속적이고 무인 모니터링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둡니다. 배치된 계기들은 깊은 태평양을 가끔 방문하는 장소에서 일정하고 낮은 강도의 관찰 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회수된 기록은 해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입자 플럭스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심연 평원이 표면의 사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데이터는 4,000m에서도 해류가 며칠에서 몇 달까지의 시간 척도로 다양했으며 입자 도착이 균일하지 않고 표면 생산성과 연결된 펄스로 발생했음을 드러냈습니다. 타임랩스 이미지는 흔적과 퇴적물 특징의 점진적인 재배열을 기록했으며 지속적이고 느린 생물학적 활동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심해가 정적이 아니라 조용히 역동적이며 계기가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만 보이는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일 방문은 스냅샷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 모니터링은 영화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바다의 역동적인 전망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측소는 인내심 있고 고정된 관찰이 짧은 원정이 결코 포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리듬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첫 해의 기록이 후속 배치와 비교되었을 때 분석가들은 해저를 따라 반복되는 특징과 고립된 이상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 같은 중앙 태평양 현장에서 해저 착륙선을 회수하는 동안 예비 이미지를 검토하는 기술자들은 심연 평원의 외관의 뚜렷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이전 시퀀스가 중단되지 않은 퇴적물과 미세하고 루프 모양의 무척 추동물 흔적을 보여주었던 곳에서 나중 프레임은 크고 불규칙한 구조를 둘러싼 집중된 활동 클러스터를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상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이미지에서 한 프레임에는 평소의 장면이 표시되었습니다. 평평한 퇴적물, 흩어진 결절 및 가끔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프레임에는 프레임의 가장자리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에는 그림자가 더 커졌고 더 명확해졌습니다. 며칠에 걸쳐 그림자는 프레임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크고 길쭉한 물체였으며 부분적으로 퇴적물에 묻혔습니다. 주변에는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흔적이 더 많았고 유기체가 더 많았으며 교란이 더 많았습니다. 뭔가 도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표면에서 떨어진 큰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며 타임랩스 이미지, 퇴적물 샘플 및 후속 다이빙을 사용하여 단일 주요 유기물 낙하가 이전의 균일한 평원의 생물학적 패턴을 어떻게 재형성했는지 재구성합니다. 그것은 넓고 층이 있는 모니터링에서 특정하고 문서화된 사건으로 조사를 확장하며 표면에서 갑작스러운 재료 입력이 도착할 때 심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줍니다. 2020년 후반의 초기 착륙선 이미지는 해저를 흩어진 결절과 낮은 릴리프 무척 추동물로 중단된
미세한 퇴적물의 거의 균일한 장으로 기록했습니다. 흔적은 유기체가 표면을 천천히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몇 주에 걸쳐 형성되고 희미해졌으며 일관되고 낮은 강도의 활동 기록을 남겼습니다. 입자 플럭스 측정은 주요 스파이크 없이 해양 눈에 적당하고 정기적인 도착을 나타냈습니다. 바다는 조용했고 안정적이었으며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초 타임랩스 시퀀스는 프레임의 한 구석에서 점진적인 어두워짐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크고 길쭉한 구조가 카메라의 시야에 들어왔으며 부분적으로 퇴적물에 묻혔습니다. 물체는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며칠에 걸쳐 표면에서 떨어졌으면 결국 시면 평원에 도달했습니다. 충격은 부드러웠습니다. 물체는 무서웠지만 물은 그것의 하강을 늦췄습니다. 그것이 퇴적물에 닿았을 때 그것은 작은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구름이 가라앉으면서 물체의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나중 분석은 크기 추정과 뼈 기하학을 기반으로 그것을 아마도 고래인 큰 해양 척추 동물의 유해로 식별했습니다. 고래는 표면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늙은 나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요. 그것의 몸은 물에 떠 있었을 것이고 새, 상어 및 다른 청소 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이 분해되면서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물로 채워지고 가스를 잃었으며 결국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강은 느렸습니다. 몸은 떠다니는 재료에 의해 위로 당겨졌지만 무게는 그것을 아래로 당겼습니다. 표면에서 시면 평원까지 여행은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그것은 생명의 폭발을 가져왔습니다. 후속 이미지는 청소동물의 도착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더 작은 무척추 동물과 물고기의 밀도 증가가 모두 고정된 간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청소동물은 빨았습니다. 그들은 시체의 냄새를 감지했고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영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상어, 절족동물 및 다른 이동 청소동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조직을 먹었으며 고래의 풍부한 고기, 지방 및 내장을 소비했습니다. 며칠 내에 시체는 활동으로 덮였습니다. 동물들은 서로 위를 기어다니며 먹이를 위해 경쟁하고 갑작스러운 에너지 공급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현장 위에 위치한 퇴적물 트랩은 같은 기간 동안 유기 물질의 상승 수준을 포착했으며 상당한 낙하 사건의 시각적 증거를 지원했습니다. 트랩은 고래 조직의 조각, 지방 방울 및 분해 중에 방출된 다른 재료를 수집했습니다. 유기 물질의 플럭스는 정상 수준의 10배 이상이었습니다. 해저 근처의 산소 측정은 시체 주변에 고조된 생물학적 활동과 일치하는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청소동물과 분해 박테리아는 유기 물질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소비했습니다. 고래 주변 몇 미터 내에서 산소 수준은 정상값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임시였습니다. 해류는 신선한 산소가 풍부한 물을 가져왔으며 수준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주와 달 동안 지역 환경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영상은 점진적인 분해, 골격화 및 결국 부분적인 매장을 보여주었으며 집중된 먹이와 움직임에 대응하여 주변 퇴적물 패턴이 변화했습니다.
이동 청소 동물이 떠난 후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고래 유해에 특화된 유기체였습니다. 그들은 뼈를 먹는 벌레, 박테리아 및 작은 갑각류를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과 몇 년 동안 머물렀으며 천천히 남은 유기 물질과 심지어 뼈 자체를 소비했습니다. 뼈를 먹는 벌레는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뼈에 구멍을 뚫고 지방을 추출하며 공생 박테리아의 도움으로 그것을 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뼈를 느리게 분해했으며 결국 그들을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퇴적물도 변했습니다. 고래 주변에서 그것은 유기물질로 풍부해졌습니다. 조직, 지방 및 뼈 조각이 퇴적물과 혼합되었으며 어두운 색과 높은 영양소 함량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유기체를 유인했습니다. 박테리아, 선충류 및 작은 무척추 동물이 풍부한 퇴적물로 이동했으며 집중된 먹이와 번식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흔적 패턴도 변했습니다. 고래 주변에서 그들은 더 조밀하고 더 복잡했습니다. 유기체들은 영양소가 풍부한 퇴적물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동했으며 루프, 나선형 및 지그재그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고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흔적은 드물고 단순했습니다. 정상 조건이었습니다. 대조는 명확했습니다. 고래는 생명의 오아시스를 만들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서요.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프로젝트 팀은 다음 순항창 동안 이 지역에 추가 ROV 다이빙을 예약했습니다. 고해상도 비디오와 스틸 이미지는 영향을 받은 영역을 통과하고 그 너머로 가는 트랜섹트를 따라 수집되었습니다. ROV는 원격 조작 차량이었습니다. 그것은 케이블로 연결되었으며 표면의 선박에서 조종사에 의해 제어되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 조명, 샘플링 팔 및 다른 계기를 운반했습니다. 그것은 기동성이 있었으며 정밀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ROV는 고래 유해로 직접 다이빙했습니다. 조명이 켜졌고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했으며 조종사가 신중하게 조작했습니다. 유해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뼈는 거대했으며 몇 미터 길이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무결했으며 다른 것들은 부분적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생명이 풍부했습니다. 수백 또는 수천의 유기체가 뼈 위와 아래를 기어다니며 남은 재료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특수한 뼈 관련 동물군과 중앙유해에서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교란된 퇴적물의 더 넓은 링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링은 수십 미터에 걸쳐 확장되었습니다. 중심에서 고래 주변에서 교란은 최대였습니다. 퇴적물은 어두웠고 유기적이었으며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교란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링의 가장자리에서 퇴적물은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밝고 미세하며 드문 흔적만 있었습니다. 결합된 기록은 팀이 비정상적인 명확성으로 사건의 타임라인과 공간적 발자국을 재구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고래가 언제 도착했는지, 청소 동물이 언제 왔는지, 분해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낙하 사건의 탐지와 분석은 더 넓은 프로젝트 내에 여러 조정된 그룹을 포함했습니다. 착륙선 카메라를 관리하는 해저 이미징 연구실은 들어오는 프레임의 일상적인 검토 중에 이상을 처음 식별했습니다. 그들은 관련 시퀀스를 표시하고 타이밍을 기록하고
구조화된 내부 보고서를 통해 더 넓은 팀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경계는 중요했습니다. 타임랩스 카메라는 1년 동안 365개의 이미지를 수집했습니다. 각 이미지를 검토하고 비교하며 변화를 찾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노력은 같았습니다. 파트너 대학의 저서 생태학 그룹은 생물학적 반응을 해석하는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그들은 이미지에서 보이는 유기체를 목록화하고 밀도를 추정하고 타임라인을 다른 분지에서 문서화된 알려진 식민지화 단계와 비교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이 특정 낙하가 심연 생태계 기능에 더 넓은 패턴 내에 어떻게 맞는지 보여주는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고래 유해는 드물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바다에서 다른 깊이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각 사건은 유사한 계승 패턴을 따랐습니다. 이동 청소 동물, 그런 다음 전문가, 그런 다음 점진적인 분해와 매장이었습니다. 물리 및 화학 해양학 팀은 관련 산소 및 입자 플럭스 데이터를 검사하여 기여했으며 관찰된 생물학적 활동이 지역 환경 조건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문서는 착륙선의 즉각적인 주변 환경의 변화를 수주의 더 높은 곳에 장착된 계기에서 감지된 신호와 연결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팀들은 여러 관찰층이 어떻게 수렴하여 해저의 단위라고 잘 정의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다학제적 접근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미징 팀만으로는 생물학적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태학 팀만으로는 환경 변화를 정량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 팀만으로는 생물학적 맥락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들은 포괄적인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드물지만 자연스러운 발생이 안정적인 심연 경관을 일시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기록은 단일 큰 유기물 낙하가 그렇지 않으면 드물게 공급되는 환경에 집중된 에너지와 재료의 펄스를 도입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착륙선과 후속 조사가 제공한 상세한 타임라인은 원격 환경에서 깊은 생태적 계승에 드물고 연속적인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사건은 심해의 겉보기, 균일성이 충분한 해상도로 관찰될 때 천천히 전개되지만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흔적을 남기는 기본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리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설계에 따라 계획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할 때 제자리에 있는 장기 관측소를 유지하는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착륙선이 배치되지 않았다면 고래의 도착은 놓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심연 평원이 이러한 에피소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침착하고 층이 있는 문서화를 통해 에피소드는 심연 평원이 종종 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주기적으로 도착, 변환 및 재분배의 이산 에피소드를 기록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발견은 심해가 같은 조용한 퇴적물장에서 배경 리듬과 고립된 사건을 모두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팀이 사건 기록을 계류 장치의 장기 추세와 통합하면서 그들은 깊은 현장의 모든 변화가 자연 낙하나 지역 순환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변화는 더 미묘했고 더 지속적이었으며 더 넓은 규모의 과정과 연결되었습니다. 2022년 후반까지
중앙 태평양 현장에서의 몇 년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심해 측정에 밀집한 기록 보관소를 생성했습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분석실에서 연구자들은 그러한 데이터 세트를 위성 관찰, 대기 기록 및 글로벌 기후 모델의 출력과 비교했습니다. 화면에서 깊은 온도, 산소 함량 및 입자 플럭스를 나타내는 곡선이 표면 이상 및 순환 지수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데이터가 다른 무언가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표면 온도, 해류 또는 어쩌면 대기 패턴과요. 그들은 깊은 바다가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고정된 계기에 의해 기록된 느리고 지속적인 변화가 더 큰 규모의 패턴과 어떻게 정렬되었는지 탐구하며 시면이 지역 사건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후와 인간 활동의 먼 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되었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현장을 넘어 조사를 확장하며 표면의 미묘한 신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은 태평양으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추적합니다. 첫 3년간의 깊은 온도 기록이 함께 플롯되었을 때 분석가들은 바닥 물 판독에서 작지만 일관된 상승 추세를 알아차렸습니다. 변화는 10분의 1도 정도였으며 계기 능력 범위 내에 있었지만 신중한 통계적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온난화는 느렸습니다. 10년당 약 0.02도였습니다. 이것은 작았지만 유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관적이었습니다. 온도는 매년 계속 상승했습니다. 독립적인 교정과 근처 깊은 스테이션과의 교차 확인은 온난화가 센서 드리프트의 인공물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다른 현장의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패턴을 찾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깊이에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신호였습니다. 동시에 중간 깊이에서의 산소 측정은 점진적인 감소를 보여주었으며 여러 해양에서 확장되는 산소 최소 영역의 더 넓은 관찰과 일치했습니다. 산소 감소는 온난화와 연결되었습니다. 더 따뜻한 물은 더 적은 산소를 보유합니다. 그리고 표면이 따뜻해지면서 더 적은 산소가 깊이로 전달되었습니다. 동시에 증가된 성층화는 혼합을 줄였으며 추가로 깊은 산소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트랩에서 수집된 재료를 기반으로 한 입자, 조성 분석은 특히 표면에 더 가까운 상부 트랩의 샘플에서 미세 플라스틱 조각 및 기타 인위적 입자의 비율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놀라있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00m 깊이에서 그것을 찾는 것은 여전히 소베링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현미경 아래에서 섬유와 조각이 유기 물질과 함께 명확하게 보이는 실험실 검사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입자는 작았습니다. 대부분은 밀리미터 미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출처에서 왔습니다. 일부는 합성 섬유였으며 아마도 의류나 낚싯줄에서요. 다른 것들은 플라스틱 필름의 조각이었으며 포장재나 가방에서요. 그리고 일부는 식별할 수 없었으며 너무 많이 풍화되고 분해되었습니다. 표면 데이터는 추가 맥락을 추가했습니다. 위성 유래 해수면 온도 이상은 대규모 기후 지수의 변화와 관련된 지역에서 반복적인 온난화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그러한 사건에 걸쳐 깊이에서 기록된 입자 플럭스 피크는 예측 가능한 간격으로 표면 신호 뒤에 지연되었으며 표면 생산성 변화와 깊은 유기 전달 사이의 연결을 시사했습니다. 지연은 일관적이었습니다. 표면 온난화 사건 후 약 2주에서 4주 후에 깊은 입자 플럭스가 증가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표면이 따뜻해지면 플랑크톤이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플랑크톤이 죽으면 그들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이 심연 평원에 도달하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동시에 미세 플라스틱 및 기타 제조된 입자의 존재는 현장에 도달하는 모든 재료가 자연 프로세스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합되었을 때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처음에 겉보기 원격성과 안정성 때문에 선택된 중앙태평양 현장이 글로벌 기후 추세와 인간 활동에 분산된 각인을 조용히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한때 거의 절연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심연 평원은 물리적 및 물질적 환경에서 느리지만 측정 가능한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호의 식별과 검증은 원래 현장 팀을 넘어 추가 기관을 끌어들였습니다. 장기 대기 및 해양 추세를 분석하는 국가기후연구센터는 지역 측정을 분지 규모 모델 출력과 비교하기 위해 심해 프로젝트와 협력했습니다. 그들의 분석가들은 관찰된 깊은 온난화가 지역에서 예상되는 열 흡수와 일치함을 확인했으며 현장 기록과 모델 모두에 신뢰를 부여했습니다. 모델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해류, 온도, 염도 및 다른 변수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고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모델은 데이터만큼 좋았습니다. 그리고 심해에서 데이터는 드물었습니다. 중앙태평양 현장에서의 현장 측정은 귀중했습니다. 그들은 모델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오염 물질을 전문으로 하는 해양 오염 연구실은 선택된 퇴적물과 트랩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인위적 입자를 식별하고 분류하고 정량화했으며 자연 조각과 구별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표면 활동과 먼 해안선에서 가능한 기원과 함께 섬유, 필름 및 작은 조각과 같은 재료의 유형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도전적이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작고 널리 퍼져 있으며 다른 재료와 혼합되었습니다. 그들을 분리하고 식별하려면 신중한 실험실 작업과 정교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상에서 가장 원격적인 환경조차도 도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국제 데이터 합성 그룹은 중앙 태평양 기록을 깊은 온도, 산소 및 입자 데이터의 글로벌 편찬에 통합했습니다. 여러 관측소와 순항의 데이터 세트를 정렬함으로써 그들은 현장의 신호를 더 넓은 맥락 안에 배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유사한 추세가 다른 깊은 분지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중앙 태평양이 독특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온난화가 대서양, 인도양 및 남태평양에서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산소 감소가 여러 산소 최소 영역에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전 세계의 심해 퇴적물에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조정된 작업은 지역화된 관찰을 더 넓은 패턴의 증거로 전환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해가 표면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글로벌 프로세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 중점을 둡니다. 모니터링된 현장은 점진적인 온난화, 산소 감소 및 기후와 인간 출력의 문서화된 변화와 평행한 입자 조성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러한 발견은 심연이 지구의 장기 변화를 위한 저장소이자 기록 보관자로 기능한다는 이해를 강화했습니다. 심해는 열을 흡수했습니다. 그것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활동의 증거를 축적했습니다. 에피소드는 이러한 신호가 미묘하며 종종 교정된 계기와 신중한 해석으로 여러 해에 걸쳐 검사될 때만 보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인내심 있는 관찰과 협력적인 분석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원격적인 지역조차도 고립되지 않고 깊이와 거리에 걸쳐 더 큰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결과를 놀라운 것으로 프레임하기보다는 내레이션은 그것들을 깊이와 거리에 걸친 연결에 측정되고 명확하게 문서화된 증거로 제시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패턴은 심해가 단순히 표면 사건의 배경이 아니라 지구의 진화하는 상태를 기록하고 조정하는 적극적인 참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기준선이 확립되고 해저의 사건이 문서화되고 외부 신호가 식별되면서 조사는 합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4년 초 중앙 태평양 현장을 차지했던 선박과 계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종류의 작업이 조용한 사무실과 디지털 저장소에서 전개되었습니다. 화면은 숫자, 그리드, 계류 위치 지도 및 해저의 스틸 이미지를 표시했으며 외부 드라이브와 서버는 모든 프로필, 비디오 및 샘플 보고서의 사본을 저장했습니다.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깊은 태평양에서의 관찰 연수가 어떻게 내구성 있고 접근 가능한 기록 보관소로 조직되었는지 추적합니다. 그것은 조사자들이 자신의 현장 기록을 개별 프로젝트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공유되고 표준화된 데이터 세트와 내러티브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이산 하강, 계류 장치, 사건 및 신호를 하나의 특정 시면 현장에 연속적이고 구조화된 기억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변화하는 행성의 기억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리즈를 완성합니다. 기록 보관 프로세스는 2019년 기준선 하강부터 시작하여 현장의 작전에서 모든 기록의 체계적인 검토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로그, 계기 구성 파일 및 순항 보고서는 필요한 경우 디지털화되었으며 해당 데이터 세트에 연결되었습니다. 작업은 꼼꼼했습니다. 각 문서는 검토되었고 각 파일은 확인되었으며 각 링크는 테스트되었습니다. 목표는 정보의 손실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 연구자들이 원래 작업을 이해하고 그 위에 구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프로필과 시계열은 영구 식별자를 받았으며 미래 사용자가 모든 그림이나 결론을 원래 측정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식별자는 디지털 객체 식별자 또는 DOI였습니다. 그들은 독특했고 영구적이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연구자가 DOI를 클릭하면 그들은 정확한 데이터 세트, 정확한 버전 및 모든 관련 메타데이터로 이동했습니다. 하강 및 해저 착륙선의 비디오와 스틸 이미지는 타임 스탬프, 깊이 정보 및
기본 주석으로 목록화되었습니다. 문서화된 깊은 낙하 사건과 같은 주요 시퀀스는 맥락과 계측에 대한 간결한 설명이 수반되는 큐레이트된 컬렉션으로 그룹화되었습니다. 비디오 파일은 컸습니다. 단일 ROV 다이빙은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장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도전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압축, 클라우드 저장소 및 단계적 아카이브를 사용했습니다. 자주 액세스되는 데이터는 빠른 서버에 보관되었습니다. 덜 자주 액세스되는 데이터는 더 느린 테이프 저장소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요청 시 사용 가능했습니다. 입자 샘플, 퇴적물 코어 및 생물학적 표본은 물리적 저장소에 등록되었으며 디지털 기록은 저장 위치 및 관련 메타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물리적 샘플은 중요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많은 것을 캡처할 수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연구자들은 실제 재료를 다시 검사하고 새로운 분석을 실행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샘플은 제어된 조건하에 저장되었습니다. 퇴적물 코어는 냉장 저장소에 보관되었습니다. 생물학적 표본은 방부제에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샘플은 분석을 기다리며 냉동되었습니다. 각 샘플은 고유 코드로 라벨이 붙여졌으며 디지털 기록에 연결되었습니다. 더 넓은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깊은 현장에 처리된 시계열, 즉 온도, 염도, 해류, 산소, 입자 플럭스 및 미세 플라스틱 수는 합의된 형식, 해 국제 데이터 센터에 제출되었습니다. 품질 관리 절차는 강력, 의심스러운 판독 및 계기 이상을 플래그 지정했으며 모두 수반되는 메모에 문서화되었습니다. 품질 관리는 중요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검토자들은 각 시계열을 검토했으며 이상을 찾고 센서 성능을 확인하며 처리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발견하면 그들은 그것을 플래그 지정하고 원래 팀에 연락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과 데이터 세트는 공개 포털을 통해 사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원래 프로젝트 팀을 넘어 연구자, 교육자 및 기관이 액세스할 수 있었습니다. 접근성은 핵심이었습니다. 과학은 협력적이었으며 누적적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서로의 작업 위에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 위에 구축할 수 없었습니다. 공개 포털은 사용하기 쉬웠습니다. 사용자는 위치, 시간 범위, 변수 또는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다운로드하고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무료로 할 수 있었습니다. 병렬로 일련의 통합 분석 및 요약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주요 발견을 개략했습니다. 현장의 기준선 구조, 장기 모니터링에 의해 드러난 역학, 깊은 낙하 사건의 상세한 재구성, 그리고 온난화와 인위적 입자의 지속적인 신호였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를 위해 쓰여졌지만 넓은 청중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전문 용어를 피했고 용어를 정의했으며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각 보고서는 방법, 결과 및 해석 섹션을 포함했습니다. 방법 섹션은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처리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결과 섹션은 발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해석 섹션은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했습니다. 단일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그것들은 관찰된 것,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곳에 대한 층이 있는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불확실성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정되고 정량화되었습니다. 각 측정은 오류 막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결론은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직했고 투명했습니다. 기록 보관 단계는 과학자 및 엔지니어와 함께 데이터 관리자, 사서 및 정보 전문가를 참여시켰습니다. 국가해양학연구소 내의 전용 데이터 관리 단위는 프로세스를 조정했으며 모든 데이터 세트가 문서화, 접근성 및 보존에 대한 확립된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들의 직원은 현장 과학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종 제출 전에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 방법론적 세부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였습니다. 그것은 데이터 세트를 설명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수집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요. 메타데이터 없이는 데이터는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좋은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발견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며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 및 국제 데이터 센터는 장기 저장 및 배포를 위한 기술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위치에 걸쳐 깊은 현장 기록에 미러링된 사본을 유지했으며 하드웨어 고장 및 기관 변경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중복성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데이터가 한 곳에만 저장되었다면 화재, 홍수 또는 기술적 고장으로 손실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 저장되면서 그것은 안전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사용자가 매개 변수, 시간 범위, 깊이 및 위치별로 기록을 검색할 수 있게 했으며 현장의 관찰을 해양 데이터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더 많은 현장이 추가되었고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더 많은 연구자가 기여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글로벌 해양의 포괄적인 그림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및 공공봉사 부서는 선택된 발견을 접근 가능한 자료로 번역했습니다. 주석이 달린 그림, 조용한 설명, 비디오 및 하강 프로필과 해저 이미지를 표시하는 대화형 시각화였습니다. 그림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핵심 발견을 보여주었으며 전문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는 짧고 집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소개하고 계기를 설명하며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는 대화형이었습니다. 사용자는 데이터를 탐색하고 깊이를 확대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해석을 추가하지 않았지만 전문 교육 없이도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관들은 깊은 태평양 기록이 과학적 작업뿐만 아니라 지구에 덜 보이는 시스템에 대한 더 넓은 인식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분석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은 깊은 현장을 다닐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장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찰 네트워크의 노드로 반영합니다. 기록된 압력, 온도, 해류 및 생물학적 활동의 연수는 심연의 한 지역이 자연주기, 일화적 사건 및 느린 글로벌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속적인 설명을 형성합니다. 분석가들에게
기록 보관소는 결론이자 출발점입니다. 미래의 측정과 모델이 구축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기록 보관소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정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그것은 성장합니다. 새로운 분석이 개시되면서 그것은 진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자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은 새로운 발견을 생성합니다. 분위기는 침착하고 절차적입니다. 강조점은 신중한 문서화, 투명한 방법 및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지속되는 기록이 필요하다는 개념에 있습니다. 시리즈는 해결이 아니라 깊은 태평양이 계속 변할 것이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계기, 로그 및 기록 보관소가 훨씬 더 긴 관찰 기록의 첫 번째 장일 뿐이라는 인식으로 마감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완성된 기록 보관소는 원격적이고 조용한 지역에서조차도 행성의 역사가 인내심 있고 반복적인 측정 행위와 신중한 보존을 통해 추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앙 태평양 기록이 공유 저장소의 다른 심해 데이터 세트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종사자들은 그것들을 다른 분지, 위도 및 깊이의 측정과 비교할 것입니다. 미래의 작업은 같은 조용한 접근 방식, 즉 기준선, 관찰, 사건, 신호, 기록 보관소를 심연의 다른 부문으로 확장하여 지구의 가장 크고 어두운 영역이 행성 시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한 느리고 누적적인 조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바다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다립니다. 그것은 도착하고 떠나는 것을 기록하고 따뜻해지고 차가워지는 것을 기록하며 가라앉고 떠오르는 것을 기록합니다. 심연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압력은 일정합니다. 어둠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너무 느려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관찰하든 안 하든, 기록하든 안 하든, 바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역사를 씁니다. 우리의 계기, 우리의 카메라, 우리의 샘플은 단지 증인입니다. 그것들은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이미 쓰여지고 있는 것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깊고 복잡하며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생명이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해는 멀고 어두울 수 있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배출, 우리의 쓰레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상승하고 산소가 감소하며 플라스틱이 축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느리지만 실제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깊은 바다를 연구하는 것은 그것을 정복하거나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심연에서 우리는 지구에 대한 진실을 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로요.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회복력이 있는지, 시스템이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행성이 얼마나 정밀하게 균형을 이루는지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균형이 얼마나 취약한지 봅니다. 우리가 지금 수집하는 데이터, 우리가 만드는 기록, 우리가 보존하는 샘플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남기는 유산입니다. 지식, 이해 및 관리의 유산입니다. 언젠가 다른 연구자들이 이러한 기록을 보고 우리가 놓친 패턴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질문을 할 것이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것이며
더 깊은 이해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느리게, 신중하게, 그리고 누적적으로요. 각 관찰은 다음 관찰을 구축합니다. 각 데이터 세트는 다음 데이터 세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이 나타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중앙태평양 현장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4,000m 아래 어둠 속에서 압력해서요. 계류 장치는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륙선은 여전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지만 그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회수하고 샘플을 수집하고 이미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배울 것입니다. 심연에 대해, 행성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해를 연구할 때 우리는 단지 물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압력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연구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행성과 그 위의 모든 생명체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면에서 심연까지, 극에서 정도까지, 과거에서 미래까지요. 그리고 그 연결은 우리를 책임지게 만듭니다. 관찰하고, 이해하고, 보호하고, 보존할 책임이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쉴 때 심연도 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조용히, 어둠 속에서, 압력해서요. 그러나 쉬지 않고요. 왜냐하면 바다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움직이고, 항상 변하며, 항상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로 선택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취약성과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 적응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간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행성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요. 그러니 오늘 밤 부드럽게 쉬세요. 그리고 심연을 기억하세요. 조용하고 어둡고 환자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이해할 준비가 될 때까지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빛 너머에서 과정은 계속됩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